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생물 6번째 시간 그람 양성 막대균 시간입니다. 이전 시간까지 우리는 알균에 대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습하는 의미에서 이전 시간에 배운 것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신 다음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세균을 분류하실 때 형태학적인 분류와 그람 염색성에 따른 분류,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해서 부르게 되는데요. 자, 앞 시간에 배우셨던 것은 알균 중에서 그람 양성 알균 그리고 그람 음성 알균이 있었습니다. 자, 막대균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람 양성 알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자, 그람 양성 알균은요, 마이크로코코스와 스타필로코코스 그리고 스트랩토코코스 그리고 엔테로코코스,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마이크로코코스와 스타필로코코스는 카탈라제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양성인 세균이고요. 그리고 스트랩토코코스와 엔테로코코스는 카탈라제가 음성인 세균입니다. 이 카탈라제 검사는요, 병원에서도 오늘도 제가 한 10개 이상 검사를 했는데요. 비입이상에서 용혈을 일으키는 세균이 그람 양성 알균처럼 생긴 세균이 만약에 보인다 그러면 이게 스타필로코코스인지 스트랩토코코스인지 일단은 구분을 해야 하거든요. 그때 하는 검사가 바로 카탈라제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카탈라제 테스트는요, 앞으로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실습을 나가시거나 혹은 임상에서 미생물실에서 일하게 되실 때도 가장 많이 하는 검사가 아마 카탈라제 테스트가 될 것입니다. 다시 앞 슬라이드로 넘어와서요. 이제 산소성 그람 양성 막대균은요, 여러분들 교과서 253페이지를 펴시고 표 9-1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코리네박테리움과 가드네렐라 바자이날리스 리스테리아 그리고 에리스펠로트릭스 락토바실러스 그리고 아포를 형성하는 바실러스 그리고 노카디아. 자, 이건 아포입니다. 자, 이건 노카디아입니다. 자, 이렇게 7가지 정도의 산소성 그람 양성 막대균이 있는데요. 산소성이라고 지금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산소성이 그람 양성 막대균 앞에 붙은 이유는요, 산소성이 아닌 그람 양성 막대균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산소가 있을 때 잘 자라는 그런 산소성 그람 양성 막대균만을 분류를 한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코리네박테리움이고요. 엄밀히 말하면 코리네박테리움 디프테리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생물이 자꾸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자꾸 영어가 나오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죠. 보통은 세균을 처음 분류하거나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왜 이름을 붙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세균을 발견하면 여러분들 이름을 붙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뭐 미생물이나 이런 분야는 우리나라가 서양이 좀 더 빨랐잖아요. 뭐 파스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균 이름들이 서양 사람들의 이름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런 이름들을 뭐 영어로 부를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이렇게 어렵다고 자꾸 이렇게 안 부르면 이게 누구한테 뭔가를 설명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말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 본 게 좀 유치하지만 한번 이렇게 따라서 읽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선창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따라서 한번 읽어보시게요. 그래서 2번씩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1번 코리네박테리움 2번 가드네렐라 바자이날리스 3번 리스테리아 4번 에리스펠로트릭스
5번 락토바실러스, 락토바실러스. 6번 바실러스, 바실러스. 7번 노카디아, 노카디아. 네, 여기서 여러분 아포를 한번 봐주세요. 6번 바실러스가 아포 형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 세균들은 아포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포를 형성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동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실러스는 아포를 형성하는 세균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제 그 시험 문제에, 국가고시 문제에 다음 중 아포를 형성하는 세균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뭐 1번, 2번, 3번, 4번 다 다른 것들 나왔는데 5번에 바실러스다. 그러면 답이 5번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실러스는 아포를 형성하는 세균이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포가 뭘까요? 여러분 그 기생충 시간에도 왜 포자, 영양용과 포자형, 원충류에서 영양용과 포자형 나오는 것처럼 아포는 다른 말로 하면 또 포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경우에 이게 생기냐면은요, 모든 세균이 이거를 다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극한 환경, 그러니까 먹이가 떨어지거나, 세균도 영양분이 있어야 성장을 하죠. 근데 이제 먹이가 떨어지거나 환경이 너무 건조하거나 너무 춥거나 뭐 혹은 뭐 해도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게끔 자신을 방어하는 기제를 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아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학년 때 그 살균과 멸균 아마 이거 배우셨을 거예요. 이때 아포까지 죽일 수 있는 것이 멸균이다 이렇게 배우셨을 텐데요. 저희가 그 실험실에서 검사실에서 그 고압 전기 멸균기 쓰잖아요. 그래서 고압 전기 멸균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생물학적 지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바실러스 스테로소모필러스예요. 왜 이 세균을 쓰냐면은요, 이 세균은 굉장히 아포를 많이 생성을 하고요. 그리고 비병원성 세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험실에서 쓰는 거를 막 병원성 세균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입을 해서 바실러스 스테로소모필러스가 묻어있는 스트립이 키트로 나오거든요. 그걸 구입해 가지고 실제로 멸균을 했을 때 아포까지 죽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멸균을 시킨 다음에 그거를 사이오글라이콜레이트 브로스에 담아 가지고 인큐베이션을 시켜서 그로잉을 하는지 그로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이렇게 컨트롤은 오토클레이브를 하지 않고요. 그리고 테스트는 오토클레이브를 하고, 그래서 두 가지 종류를 다 사이오글라이콜레이트 브로스인 증균 배지에 넣었을 때 컨트롤은 잘해야 하고 또 오토클레이브를 하고 나온 페이퍼는 잘하지 않아야 하고, 그래서 요거를 한 달에 한 번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병원에서도. 자, 그리고 7번 노카디아를 보시면은요, 이 노카디아가 어떻게 생겼어요? 좀 다른 이런 세균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뭐 사이즈를 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이렇게 보면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막 갈라져 있죠. 그래서 요거는 세균 중에서도 약간의 다른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형태나 염색성으로 봤을 때 그람 양성 막대균에 속하지만 약간의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산소가 있는 환경에서 잘 자라는 균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따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코르네박테리움을 보면은요, 자, 코르네박테리움은 그람 양성 막대균이고요. 이렇게 한쪽 끝이 굵은 곤봉 모양을 하고 있고요. 사진을 봐보세요. 카탈레제가 양성이고 옥시다제가 양성이고 운동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디프테리아의 원인균인 코르네박테리움 디프테리아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피부 상재균이어서 왜 그 퍼스 검체나 혹은 혈액배양 검사를 할 때 자칫 잘못하면 이런 피부 오염균들이 배양이 돼 가지고요, 실제로 병원성 세균이 자란 게 아니라
체열 과정에서 오염이 된, 피부에서 오염이 된 이런 디프테로이드, 그러니까 코리네박테리움 스트리아텀 같은 이런 세균들이 간혹 발견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세균의 형태학적인 그리고 gram 염색성을 잘 알고 있지 않으면 이게 병원성 세균으로 오인을 해서 잘못 레포트를 하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디프테로이드 중에 디프테리아처럼 생겼다 그래서 디프테로이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코리네박테리움 균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코리네박테리움 스트리아텀인데요. 실제로 곤봉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세균이 gram 염색을 했을 때 나타나면 피부 오염균이라고 레포트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디프테리아가 아닌 코리네박테리움도 이렇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254페이지 보시고요. 코리네박테리움 디프테리아는요, 호흡기 디프테리아하고 그리고 피부 디프테리아 이렇게 두 가지로 감염 양상이 나타나는데요. 더 치명적인 것은 호흡기 디프테리아입니다. 이 호흡기 디프테리아는요, 그래서 이군 감염병으로 현재 나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디프테리아 환자가 나타났다, 혹은 디프테리아가 검출이 됐다고 하면 저희는 즉각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고를 하고 어디서 어떻게 감염이 되어 있는지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디프테리아 세균이 나왔다 그래서 무조건 다 이렇게 신고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 디프테리아에 감염이 되면 이 디프테리아 세균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고요. 이 세균이 분비하는 외독소, 엑소톡신, 이 외독소가 전신에 퍼져가지고 되게 좀 생명까지 위급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외독소가요, 이 아이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입 안에 백태를 형성을 했잖아요. 이게 이제 이 외독소가 점막에 침입을 하면 이 점막을 괴사를 시킨대요. 그래가지고 이런 위막을 형성하게 되고, 이런 위막이 두꺼워져 가지고 기도를 막게 되면 호흡곤란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위급한 상황까지 되고, 또 10에서 30%까지 사망률에 이른다고 하니까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피부 디프테리아는요, 만약에 이제 상처난 피부에 만약에 디프테리아 균이 접촉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감염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상처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상처 또한 여기에 이제 독소를 생산하는 만약에 디프테리아였다 그러면 이 독소 또한 전신으로 퍼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디프테리아 균은요, 무조건 다 위험한 게 아니고 독소를 생성할 수 있는 균만 디프테리아 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디프테리아 균이 동정이 되고 분리 동정이 된다 할지라도 독소를 생성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디프테리아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DPT 예방 접종을 맞게 돼 있어요. 디프테리아하고 백일의 파상풍을 뜻하는 영어의 첫 글자에서 따와가지고 DPT, 디프테리아 백일의 파상풍을 한꺼번에 백신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저도 저희 병원에서 디프테리아에 걸린 사람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예방접종을 맞았다 그래서 100%다 면역이 됐다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주변에서도 보면 왜 간염 예방접종을 했는데 항체가 안 생겼다, 뭐 이런 사람 봤잖아요. 그리고 저도 작년에 독감 백신을 맞았는데 제가 독감에 걸리더라고요. 걸리더라도 대신에 좀 약하게 걸리죠. 뭐 이렇게 심하게는 안 걸리고 좀 약하게 하고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예방접종이 제대로 됐는지 또 알 수 있는 검사가 또 있어요. 그거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시크 테스트라 그래가지고 디프테리아 면역 검사입니다. 0.1ml의 디프테리아 톡신을 실제로 피내에 주사를 해요. 그래서 24시간에서 48시간이 지났는데 지름이, 발적이죠. 발적의 지름이 10mm 이상이다 그러면 양성이라고 하는데, 이 양성이 의미하는 것은요,
독소를 주입을 했기 때문에 이 환자의 몸 안에 항독소가 있다면 서로 중화 반응을 일으켜서 반응이 일어나질 않아야 돼요. 그런데 면역을 했든 안 했든 백시네이션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이 환자한테서 항독소가 없다면 저렇게 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0mm 이상이 생기면 양성이다. 이 환자는 항독소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이제 실제로 저희 검사실에서는 이런 검사를 안 해요. 하지만 이제 가끔 국가고시에 시크 테스트라는 단어가 간혹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크 테스트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크 테스트는 피내 반응 검사이고 디프테리아 면역 검사이고 디프테리아 톡신을 집어넣어서 실제로 몸 안에 항독소가 있는지를 검사하는 디프테리아 면역 검사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제 코리네박테리움 디프테리아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은 했고요. 이제 실습 시간에 코리네박테리움 디프테리아는 어떻게 검사를 하는지, 어떻게 동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또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실습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너무 빨리 했을까요? 너무 빨리 끝난 것 같은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번만 이 영상을 보지 마시고요. 이거를 교과서를 펴놓으시고 해당되는 부분을 찾아보시면서 읽어보시면서 보시든지, 아니면 영상을 다 이렇게 돌려본 다음에 다시 교과서를 펴가지고 다시 또 돌려보면서 또 스톱과 플레이를 반복하시면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교과서를 보셔야 합니다. 혹시 또 제가 이상한 소리 했는지 교과서를 보시면서 꼭 확인도 해보시고, 이렇게 보고 듣는 것만으로는 절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교과서를 보시면서 어떤 세균의 특징, 뭐라 그러죠? 형태학적인 특징이 됐던, 생화학적 성상이 됐던 이런 중요한 특징들, 이 PPT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다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형광펜으로 표시도 하시고, 또 몇 월 며칠 날 했는지 날짜도 표시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또 국가고시 보실 때 여러분들이 열어보시면 기억이 나시게끔 이렇게 반드시 복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코리네박테리움 디프테리아에 관하여서 했고요. 여러분들 조금 쉬셨다가 다시 한번 리플레이 해보시고, 그리고 이 시간에는 영상이 하나 더 올라가요. 그래서 코리네박테리움 디프테리아 말고 그 뒤에 나와 있는 리스테리아나 이런 것들 또 따로 PPT를 하나 더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보셔야 아마 그 6차시 임상미생물 이론 수업이 끝날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고, 또 꼭 제가 부탁드린 것처럼 복습도 하시고, 그리고 세균 이름을 여러 번 이렇게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여러분들 꼭 질문 해주시고요. 단체 카톡방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조금 이따 두 번째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